F-22 랩터가 아니었다. 한국이 작정하고 전투기를 만들면 벌어지는 놀라운 일. 서울 아덱스 2023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세계 최고의 공중 우세기로 불리는 F-22와 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이 놀랍도록 유사성을 지닌 기체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 개발된 F-22는 혁명적인 기술 수준을 과시하면서 외계인을 고문해 만든 전투기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뛰어난 기동성과 비행 성능을 지닌 전투기인데요. 이번 아덱스에서 F-22의 시범 비행을 지켜본 한 전투기 조종사 출신 예비역 공군 장성은 그동안 내가 배운 항공 상식과 전투기 조종 경험을 모두 깨는 충격적인 전투기라고 말했을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행 성능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F-22의 기동 시범이 끝난 뒤 KF-21이 상공을 날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2차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KF-21이었기에 이전과 같은 단순한 비행만 보여줄 것이라 예상했지만 KF-21이 공중에서 선보인 기동은 마치 F-22가 날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으며 개발 중인 기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고난도의 놀림 기동, 배면 비행, 후보 피치, 스플릿 S 등의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KF-21과 F-22의 공중 움직임을 비교하는 게시글들을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일본이나 중국 일부 네티즌들은 F-21을 따라서 만든 짝퉁이라며 악의적으로 KF-21을 폄하하곤 하지만 그러나 사실 F-22의 복제품, 유사품, 짝퉁이라는 말은 비판이 아닌 극찬입니다. KF-21 개발 당시부터 F-22의 외형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추구하고자 하는 성능 목표로서 F-22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덱스에서 보여준 KF-21의 기동 성능은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아직 KF-21이 지니고 있는 성능의 50%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카이 관계자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개발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기에 이번에 고난도의 기동을 선보였던 것이며 앞으로 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성을 지닌 전투기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덱스에서 공개한 10월 22일 비행 일정을 살펴보면 F-22는 두 차례 기동을 선보이며 각 타임당 20분간 비행을 이어갔고 F-16이나 TO-10 역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비행 일정이 잡혔었지만 KF-21의 기동 시범 소요 시간은 6분에 불과하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직 미완성인 기체가 에어쇼에서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현재까지의 KF-21의 개발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개발 완료까지 큰 어려움 없이 성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한편 KF-21의 이러한 성공적인 개발 과정은 인도네시아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영향이 아닌 부정적인 영향이었는데요. 바로 KF-21의 성공에 인니가 숟가락을 얹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KF-21 개발 협력과 관련된 인니 국방부, 재무부, 대통령 비서실 간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측은 세 가지 문제로 인해 KF-21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밝힌 세 가지 문제는 바로 지적재산권, 판매 권한, 마케팅 권한이었으며 인도네시아는 자국이 공동개발국임에도 불구하고 제3국가에 대한 독자적인 판매 권한 및 수출 시 이득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공동개발국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질질 끌면서 재협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KF-21의 성공이 눈앞에 보이자 자신들에게도 못 떨어질 것이 없나 따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인도네시아가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전투기 수출 국가라는 타이틀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1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TO-10이 현재 세계 방방 곳곳에 팔리면서 한국과 미국 양국에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뻔히 보이는 KF-21의 성공에 자국의 이름을 얹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 4월 인도네시아는 국영 방산업체 디펜드 아이디를 세계 50대 방산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디펜드 아이디에는 항공기 제작사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인니산 KF-21인 IF-21을 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인도네시아의 방산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IF-21의 판매권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자신들의 분담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개발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으로 판매 지적재산권을 얻기 위해 분담금을 볼못 삼아 꼬장을 부려왔지만 오히려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개발에 몰두했으며 결국 KF-21은 이번 아덱스에서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KF-21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몇몇 중요한 장면들이 포착되어 인도네시아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KF-21의 숨겨진 반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왜 이토록 KF-21에 대한 판매권을 갖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니의 분담금이 없어도 왜 KF-21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 아덱스 행사에서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16일 방위사업청은 KF-21 3, 4호기가
아덱스 행사를 준비하며 편대로 비행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단자형 전투기인 KF-21 3호기는 이날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4발을 장착한 상태로 비행했는데 반매립 형식으로 탑재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장을 달지 않은 4호기와 비교해봤을 때에도 노출되는 부분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었죠. 함께 편대 비행을 했던 KF-21 4호기는 복자형 전투기로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한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 복자형인 4호기가 시험 비행 중 최초로 롤링 기동을 선보인 것입니다. 롤링 기동은 항공기의 X축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조작법인데 공중전, 도그파이트를 위한 대표적인 기동 방법입니다. 공중전 조작법에는 대표적인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롤링, 피치, 요인데요. 특히 도그파이트에서 롤링은 매우 중요한 비행 기술 중 하나로 비행기를 좌우로 기울여 상대 비행기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거나 상대 비행기의 공격을 회피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전투기의 공격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 전투기를 겨냥하거나 공격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KF-21의 영상의 포인트는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과 롤링 기둥이었고 이는 KF-21의 제공권 장악 능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F-35와 KF-21을 비교하면서 이 둘을 함께 묶어 다목적 전투기로 지칭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KF-21과 F-35는 그 임무 수행과 역할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KF-21은 보다 더 공대공 임무에 최적화된 제공권 장악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유라시아 타임스는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형 전투기는 공대공 임무에 최적화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 전문가 아브라함 에이트의 발언을 인용했는데요. 그는 더 디플로맷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왜 KF-21과 F-35를 합동 운용하는 것일까? 이는 지상 표적 공격에 최적화된 F-35를 활용하면서 공대공 임무에 최적화된 KF-21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군사 전문가들은 F-35가 지니고 있는 우수한 스텔스 능력으로 적의 방공 레이더 및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뒤 우수한 기동성과 막강한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한 KF-21이 추후 도달하는 적의 방공 전투기들을 대항하는 조합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F-35의 스텔스 능력을 100% 끌어올릴 수 있는 기체가 바로 KF-21인 것이죠. 제공권 장악을 위한 전투기는 적대적인 공중 상황에서 제공을 지배하고 공중 공간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중점을 둔 전투기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높은 기동성과 뛰어난 공중전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즉 우수한 인면 하중과 추력대 중량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군사 매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KF-21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전투기 가운데 최상급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력 중량비란 전투기의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눈 수치로 전투기의 가속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면 하중은 코너 속도와 더불어 전투기의 선의 능력을 간단히 나타내주는 수치로 단위 날개 면적에 얼마만큼의 무게가 걸리는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투기의 기동성 측면에서 볼 때 추력 중량비는 높을수록 익면 하중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일례로 F-35의 경우 높은 익면 하중과 낮은 추력대 중량비를 지니고 있어 현존하는 전투기들 가운데 최하급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미국 공군 내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F-35는 단발 엔진 하나만을 장착하면서 라뚱이라는 별명답게 기체 자체의 무게가 상당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8년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에서 실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이 F-35에 대해 이 전투기는 속도, 선회, 상승 중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호평하기도 했죠. 개량을 거쳐 나아진 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냉정히 봤을 때 F-35의 기동력은 이전 세대의 전투기들에 비해 가속력, 선회력, 에너지 획득력, 회복력 등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F-35는 개발 당시부터 스텔스를 위해 전통적인 기동성을 어느 정도 타협한 기체입니다. 스텔스의 이점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든 근접전, 공중전, 도그파이트 자체를 최대한 배제하고 그 이전에 적 편대군을 압도적인 VA로 성능과 센서 융합을 통해 최대한 사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니까요. 이는 F-35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천주국 미국에 있어 위성,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다른 전투기, 무인기 등 타국보다 앞선 능력을 활용하여 위치 선점의 이득을 취하고 다른 공중전은 F-22와 F-15, F-18EF 등에게 맡기며 F-35는 F-35에 최적화된 지상과 해상의 고가치 표적에 대해 정밀 타격을 실시하도록 만들어진 전투기입니다. 애초에 목적 자체가 제공권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반면 KF-21은 같은 F-4에서 엔진을 사용하는 FA-18EF보다 작고 가벼우며 동급 추력의 F-35보다 익면 하중이 낮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추력대 중량비와 익면 하중에서 F-22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KF-21이 베이비 랩터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기체 형상이나 스텔스기 면모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때문만은 아니며 ing면 하중과 추력대 중량비에 있어 F-22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우수한 제공권 장악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다 보라매는 최신형 기종이라는 혜택을 톡톡히 받아 3중 디지털 FPW, 렉스, 가변 캠버 날개 등이 적용되어 높은 가속력과 선회 능력, 고받음과 기동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F-35에 적용된 비성형 동적 모델 역변환 제어 기법도 적용될 예정인데 이는 양상형 항공기로는 F-35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자동 지형 추적, 자동 경로 항법, 자동 회복, 자동 지상 충돌 회피 등 첨단 기술들이 접목되었죠. 특히 KF-21은 제공권 장악 전투기답게 우수한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체 사이즈가 F-35보단 작지만 무장 탑재량은 거의 대등한 7.7톤에 달하는데요. AIM-9X, AIM-120, SDB, CBU-105, WCMD, JDAM, LJDAM, LGB, AMG-65, AGM-65, AGM-84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으며 수출을 고려하여 미국제 무장 외에도 KPD-350 타우러스, IRIS-T, MBDA 미티어 등 유럽제 무장과 천룡 공대지 미사일, KGB, 공대함2 유도탄 등 국산 무장도 인티할 예정입니다. 하드포인트는 주익 하단에 6개, 동체 하단에 4개로 총 10개에 달하죠. 사실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할 당시 미국은 실전 배치되지 않은 전투기에 탑재가 어렵다는 이유로 AIM-120 암람과 AIM-9 사이드와인더의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국의 MBDA 미티어, 독일의 IRIS-T를 통합하는 계약이 먼저 체결된 것인데요. 그러자 뒤늦게 미국은 두 미사일의 통합 허가를 내주었고 그 덕분에 KF-21은 현존하는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 4종류를 모두 통합하는 유일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추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개발되면 수출 시장에서 수요국의 주문에 맞춰 유연하게 폭넓은 옵션을 제공하는데 그 어떤 어려움도 없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 최상의 스펙으로 무기를 개발한다면 한국은 최적의 스펙으로 무기를 개발한다. 한편 최근 인도네시아 분담금과 관련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6일 진행된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인도네시아의 추후 통첩을 날린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현재까지 약 1조 원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진행한 방사청 관계자들은 지난 5일 프라부어 국방부 장관과 인니측 관계자들을 만나 10월 말까지 분담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사업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 10월 초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체계 개발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납부가 되지 않으면 체계 개발이 종료가 될 수 없다. 예. 그래서 24, 25, 26년 3년 기간 동안에 믿을 수 있고 실제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제출해 주지 않으면은 언제까지 10월 말까지 제출해 주지 않으면은 저희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할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분담금을 내지 않는 인도네시아를 퇴출시킨다는 말은 치킨은 맛있다급의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프라부어 국방부 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입니다. 지난 인니 대선 당시 현 대통령 조코 위도도에 맞서였던 프라부어는 여야 협의 차원에서 현 정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장관이 된 이후 그의 모든 관심은 온통 차기 대선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전 정부의 업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KF-21의 공동 개발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라팔, F-15EX 등 수십조 원어치의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신이 더욱 부각되길 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냐 하면 한국 방사청과 만났을 때 물어보지도 않은 차기 대선에 자신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인도네시아는 선거가 언제예요? 내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예.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이 유력한 후보입니까? 유력한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본인 입으로 출마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플랜 B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닙니까? 국가 간의 협업을 자신의 대선 플랜으로 치부하는 사람들과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사업은 순수한 공동개발 협력에서 벗어나 이제 국내 정치의 문제로 번져버린 것인데요. 프랑스 라팔 다소사는 프라부어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치 품목을 전달하면서 환심을 샀고 미국 보잉은 한술 더 떠 F-15EX에 프라부어의 풀네임을 적어두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비상식적으로 프라부어가 무기 거래 로비를 통해 대선 자금을 유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지긋지긋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최종 기한은 이제 D-15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나 방사청이 추후 통첩을 날렸음에도 또다시 인니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방사청 관계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이 떠오르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오늘의 한 줄 평,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중국.
한국 상공을 지켜줄 우리의 보라매가 지난 17일 서울 항공우주 전시회 아덱스 2023에서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특히 실제 기동 장면도 연출하면서 현장에 모인 관중들과 해외 관계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5분 동안 진행된 기동 비행에서 수평, 급선의 기동, 롤링, 배면 비행 등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 국산 전투기의 높은 기동성과 우수성을 국내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방문한 관중들이 찍은 영상을 통해 KF-11은 재원상이 아닌 실제로 우수한 추력대 중량 비와 ing면 하중 비중을 지닌 기동성에 특화된 기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X축으로 회전하는 롤링 기동을 무려 4번이나 연속으로 선보이면서 4.5세대 플러스다운 면모를 확인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를 지향하는 기체이면서 동시에 4.5세대급의 우수한 기동성을 지닌 세계 유일한 KF-21이라는 것을 이번 아덱스 기동 시범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죠. 특히 이번 기동 시범에서 놀라운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동안 KF-21 노즈 부분에 장착되어 있던 피토 튜브가 제거된 것인데요. KF-21 시제기에서 보였던 바늘과 같이 뾰족한 부분이 바로 피토 튜브입니다. 피토 튜브는 유체 역학 실험 및 기술에서 사용되는 장비로 기체의 속도와 압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데, 프랑스 엔지니어 피토가 개발하여 피토 튜브라고 불립니다. 시제기가 아닌 일반적인 양상형 전투기는 피토 튜브가 레이더돔 옆에 아주 작게 설치되어 있지만, 그동안 KF-21은 개발 단계였기 때문에 전방 노즈 부분에 매우 크게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항공기의 구조가 피토 튜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토 튜브를 크게 장착하고 여러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 작은 형태로 변경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미 KF-21에는 작은 피토 튜브를 장착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이물질이나 벌레 등이 들어가면 측정값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커버를 장착해두곤 하는데요. KF-21 레이더돔 측면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비행하기 전에 이 커버를 제거하고 비행에 나서야 하기에 눈에 띄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Remove Before Flight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이번에 KF-21이 피토 튜브를 달지 않고 기동성을 뽐냈다는 것은 사실상 KF-21의 속도 측정, 압력 측정과 같은 기체 역학적인 부분에서의 테스트는 진행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개발 속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하는 KF-21은 이미 800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험비행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항공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우주카메라 일각에서는 크든 작든 문제가 항시 발생하는 전투기의 개발 시험 비행에서 KF-21은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더 불안할 정도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처럼 KF-21이 결함 없는 양품으로 제작되고 있는 데에는 지상에서 진행되는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와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공중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하기 이전에 지상에서 이미 충분한 데이터와 검증 결과를 받아두니 이처럼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신의 기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행지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전자, 전기, 통신 신호들이 충돌되지 않도록 많은 시간과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항공기의 운용 환경과 내부 구성품들을 재현하는 첨단 시뮬레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카이는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 HQS를 독자 개발하여 실제 항공기 내부의 구조, 전기, 전자 특성뿐만 아니라 비행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구현하므로 비행지의 시스템이 어떤 비행 특성과 조종 안전성을 산출하는지 이미 지상에서 전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행지의 법칙팀 HQS 파트 박주성 선임은 카이가 개발한 HQS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며, 저는 HQS를 가리켜 가장 먼저 나는 KF-21 영옥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의 성공적인 개발과 우리 국방 전력 강화라는 국가적인 차원의 성과를 위해 개발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HQS를 꼭 기억해달라 라고 했죠.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파스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 역시 우리 KF-21의 안전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파스는 11개의 레이저를 이용해 전방, 중앙, 후방, 동체 위치를 정확하게 정렬시켜 단 0.002mm의 오차 범위 안에서 체결을 성사시킵니다. 카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되었지만 기술력만큼은 세계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 역시 이러한 자동화 기술에 감탄하고 부러워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파스 도입 이후로 기존 11일이 소요되었던 공정이 2.5일로 크게 단축되기도 하였죠. 이러한 결과물들이 합쳐져 KF-21은 드디어 내년 본격적인 양산 돌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만 13,700장에 달하고 여기에 설계 인원마저 모자라 선박 관련 엔지니어들을 급히 수급, 800명의 인원 중 370여 명이 선박 엔지니어였다는 카이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한국은 언제나 그렇듯 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KF-21 성공적인 개발 소식에 공동개발국이라는 인도네시아는 축하는커녕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KF-21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협상에서의 우위를 가지려 했던 인도네시아이지만 오히려 현재 상황은 인도네시아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KF-21이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한국방위사업청장은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0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협력을 종료하겠다고 언급하자 이에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손해는 한국이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밀리터리 페이지는 어쨌든 취소해도 괜찮습니다. 공동개발보다 타종 기기를 구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유닛 구매 시 오프셋, TOT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구매하는 거겠죠. 라고 했습니다. 즉 프랑스 다수의 라팔 48대를 구매하기로 했으니 이 계약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으면 인도네시아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인데요. 또 다른 네티즌은 솔직히 저는 KF-X에 대한 약간 알레르기가 있고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한국과의 모든 전략적 협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도 봤고 정부의 고의적인 미지불도 보았으나 실제로 우리가 추방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일은 분명하거든요. 라거나 그냥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프랑스인을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선진국 반열의 항공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도 KF-21 소유가 결정된 이후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전에는 초음속 훈련기인 TO-10이라는 밑거름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데 현재 인도네시아는 무슨 레고 조립하는 것 마냥 프랑스 설계도만 있으면 바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타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수송기마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페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N-235 수송기가 잦은 동체 균열로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KT-1 절충 교역안으로 8대의 CN-235를 도입했는데 인도네시아가 만든 수송기는 명색이 개량형인 220M임에도 스페인제 100M보다 성능이 떨어졌고 이에 미국 연방항공국 등 공인된 항공기 평가기관에 형식 증명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관련 뉴스와 김종하 저서 무기 획득 의사 결정을 보면 한국 측에서 동체 균열에 대한 해결법을 찾아내자 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측에서 오히려 배워갔다고 합니다. 수송기조차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 온갖 결함이 발생하는 인도네시아가 바로 다수의 기술 지원을 받아 4.5세대 기체를 개발한다. 이는 지나가는 개도 웃지 못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며 한국은 결코 인도네시아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지난 19일 한국은 KF-21 보라매에 돈을 지불하라고 허세를 부리지만 정작 인도네시아가 상황을 뒤집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 사업 비용을 늦게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실상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수요국을 찾지 못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게 된다면 이는 자국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헛된 희망과 달리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KF-21임에도 이미 많은 국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 UAE,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라크, 체코 등 수많은 국가들이 KF-21의 공동개발 참여 또는 완제품 도입에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20년대에 중형급 세미 스텔스 기종을 개발 완료하는 기종은 KF-21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판매 전망에 대한 정세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5세대 전투기인 F-35 조립에 생산 라인 배정이 집중된 탓에 F-16과 같은 구형 기종의 생산이 뒤로 밀려 있으며 유로파이터를 만드는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는 오랜 군축 이후 부랴부랴 예산 편성으로 생산을 늘릴 만큼 자국 수요를 맞추기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프랑스 라팔이 역대급 판매 호황을 노리고 있지만 독자 기술로 만들어 가장 수요가 많은 미국제 기체들과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편이며 근본적으로 1990년대에 개발이 진행된 만큼 확장성이나 발전 가능성에서 한계에 다다랐고 전체적으로 가격도 싼 편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2060년까지 라팔을 일부 개량하여 운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라팔은 현재인 4.5세대 기체로 머무는 것이 확정시된 상황이죠. 이에 비해 KF-21은 앞으로도 꾸준한 성능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기에 확장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최근 정보 공개를 통해 KF-21 블록3 사전 개념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KF-21 블록3는 내부 무장창 신설, IWB, 안테나 및 센서의 매립화, 데이터 융합, 유무인 전투 복합체계, 레이저 무기 등이 탑재된 5세대 혹은 그 이상의 전투기로 개발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특히 KF-21 블록3에는 한국산 전투기 엔진이 장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최근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은 아덱스에 방문해 전투기 엔진 자체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한 것인데요. 현재 KF-21의 엔진은 미국 G사의 F414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투기 엔진의 핵심 소재인 1500도가 넘는 고온을 견디는 소재
소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인코넬 718 등의 초내열 합금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덱스 전시장에 방문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가장 먼저 둘러본 것도 한화에서 생산한 전투기 엔진이었을 만큼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한화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KF-21의 미납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예산 문제가 아닌 정치적 대리 문제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종교, 부족과 민족, 소득 등의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도 각 당의 대립과 정부 기조에 반하는 독자적인 행보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바로 KF-21과 관련된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갈등이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최근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을 저격해 국방비를 아무런 계획 없이 과도하게 지출해서는 안 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정치권에서의 대립을 가지고 한국산 무기인 T-50, DSM-1500 잠수함 등에도 접목시킨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T-50 추락 사건과 잠수함 침몰 사건에서도 자신들의 서툰 유지보수 관리 능력이 문제였지만 괜히 한국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이는 도입 및 창정비 당시 이를 주도했던 인니의 당과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무래도 한국을 동네 북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 이런 나라에 우리의 KF-21을 팔기도 아까우며 판다 하더라도 추후 어떤 꼬장을 부릴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러니 퇴출당하는 게 낫다던 인니 그 소원대로 해주자. 오늘의 한 줄 평, 인니의 만행에 대해 KF-21은 이렇게 답했다. 인도네시아 국기? 배면 비행하면 그만이야. 지난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아덱스 2023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단연 KF-21이었습니다. KF-21은 5분 동안 진행된 실제 기동 시범에서 X축 회전기동 롤링과 배면 비행 등 고난도의 비행 기술을 선보이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기동 시범에 나선 기체가 단저형이 아닌 복저형 6호기였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6대의 시제기 중 복저기는 4호 6호기로 단 2대뿐인데요. 특히나 전투기의 기동성을 보여줄 때 복저형보다 단저형이 더욱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터인데 왜 카이는 복저형 KF-21을 메인 이벤트 기체로 내세웠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사실 한 가지 반전이 있었습니다. 카이는 이번 방산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사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미래전장의 초연결 뉴 에어로스페이스 플랫폼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현재 카이가 구축한 플랫폼들의 상호 운용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인데 전투기와 전투기, 무인기와 유인기, 우주와 지상을 연결한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이의 원대한 비전에는 KF-21 복저형이 핵심 중의 핵심이었죠. 과거 아덱스의 카이 전시장과 비교해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단연 무인기와 드론의 비중입니다. 카이 전시장은 유무인 복합, AAV 무인기, IPS 시뮬레이션, 우주, 고정익, 회전익 등 총 7가지 존을 구성했는데요. 모든 전시장의 무인기 플랫폼과의 상호 운용을 강조해두기도 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헤럴드 경제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가진 항공기 플랫폼에 무인기를 복합하는 미래공중 전투 체계가 핵심이라며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초연결 항공 우주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고정익 존에는 FA-50 그리고 KF-21과 함께 배치된 AAP 무인기를 볼 수 있었는데 특히 두 대의 KF-21 모형 중 복자형 기체에만 AAP 무인기를 배치해 유무인 전투 체계에서의 복자형의 쓰임새를 알 수 있게 하였죠. 실제로 해외 항공 매체 플라이트 글로벌의 보고서에서는 이번 전시회에서 보잉 MQ-28 고스트베트와 유사한 무인 전투 항공기인 AAP와 KF-21 복저형의 상호 운용을 제시하였다. 카이는 AAP를 지휘하는 2인승 KF-21 뒷좌석에 초포, 감시, 정찰, 전자전,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럽 항공 매체 이데알 매거진 역시 AAP 무인기에 대해서 집중 보도했는데요. 카이가 개발한 AAP 소형 무인 전투기는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의 길을 여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높은 날개와 V자의 모형의 꼬리 날개를 갖춰 낮은 RCS 값을 지닌 형상이며 다른 미래 공중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한국 프로그램도 무인 시스템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멈티는 카이가 생각하는 미래 항공의 모습이 되고 있다. 이에 EDR 매거진은 왜 2인승 KF-21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카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체 개발한 무인기용 정밀 위치 추적기를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겉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이는 장비이지만 사실상 무인기의 운용성과 안전성을 대폭 늘려줄 수 있는 카이의 비장의 무기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대급, 사단급, 군단급 무인기들은 대부분 고정 날개를 달고 활주로를 질주하는 방식으로 이륙 시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착륙 시 높은 파손도로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무인기들은 착륙 중 파손된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단급 무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카이의 무인기 정밀 위치 추적기 IPLT입니다. 기존에는 지상의 조종사가 무인기에 장착된 화면을 위성을 통해 전송받아 착륙시키는데 문제는 몇 초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DGPS 수신기를 무인기
무인기에 장착하면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인기 설계를 변경해야 하며 가격도 비싸고 또 신호를 전파하는 방식이기에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4단급 무인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조종사의 본능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IPLT의 개발을 통해 독자적으로 무인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 안전한 자율 착륙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IPLT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2곳, 미국과 터키로 카이에 따르면 기술 수준에서는 한국이 미국 다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IPLT의 상용화에 따라 우리 군이 보유한 중대형 무인기의 착륙 시 파손 사례는 급감할 것이며 이로 인해 중대형 무인기의 추가적인 발전도 지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이가 이처럼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에 열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력 전투기인 KF-21이 지니고 있는 확장성 때문입니다. 소위 KF-21을 두고 외신들은 4.75세대 전투기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미국 안보 전문 매체 1945의 수석 편집자인 마야 칼리는 KF-21은 5세대 기체들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한 4.5세대와 같은 빠른 기동성을 지닌 4.75세대 전투기라고 했습니다. 즉 세계 최강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의 외형을 빼다 박은 KF-21은 5세대를 넘어 6세대 기체로 전환이 얼마든지 가능한 기체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거죠. 일례로 KF-21을 제외한 나머지 4.5세대 전투기 라팔, 유로파이터, F-16, F-15 등은 기동성에 중점을 둔 델타핵 형상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에서 크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KF-21은 5세대 기체인 F-22나 F-30과 같이 다이아몬드 형태인 능형이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뒷면에서 날아오는 적 레이더 전파가 날개 뒷전에 부딪혀도 다른 방향으로 반사되게 하여 RCS 값을 낮출 수 있게 하는 설계입니다. 이에 KF-21은 라팔 대비 2배 이상, 유로파이터 대비 3배 이상 낮은 RCS 값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현재 존재하는 4.5세대 기체들은 더 이상 설계상 변경이 불가능한 기체라는 것입니다. 4.5세대 기체로 그 역할이 제한된다는 것인데요. 세계의 방공 레이더 기술이 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천적으로 RCS 값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존 4.5세대 기체들은 새로운 유형의 전투기로의 확장이 어려운 것이죠. 이에 프랑스나 독일은 바로 6세대 전투기인 FCAS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기체가 바로 KF-21이죠. KF-21은 점진적 진화 과정을 통해 5세대를 넘어 6세대까지 개발이 가능한 기체인데요. 김지용 카이 미래융합기술원장은 6세대 전투기를 정의하는 것은 플랫폼과 플랫폼을 연결하는 AI, 네트워크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여기의 핵심은 바로 후방 조종석이 포함된 KF-21 복제형입니다. 하나의 복제형 KF-21은 수대의 무인기를 포함해 수십 대의 전투체계들과 연계되어 전장에서의 최고의 효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KF-21 복제기를 처음으로 시험비행에 나섰던 전승영 공군소령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결국에는 전투기와 전투기가 싸우는 것이 아닌 위성과 함정과 같은 다양한 복합적인 체계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즉 6세대 전투기에서는 네트워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미국도 그렇고 전쟁 수행 개념이 단순히 A사와 스텔스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대 체계와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단자형을 개발하는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카이는 동시에 복자형을 개발했던 것이며 이러한 기술력을 갖기 위해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7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한 것입니다. 수많은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첨단 장비들은 확장성이 뛰어난 KF-21의 다양한 모습으로 탑재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KF-21 성공에 넌지시 숟가락을 올리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인데요. 대만은 KF-21의 성공적인 시험비행을 대서특필하면서 이러한 한국의 성공에는 대만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이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이 개발 중인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ADF의 성공은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는데요. 대만이 뜬금없이 한국 KF-21의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결부시킨 속내에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어설픈 허풍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美国买战机啊，就是 F-35A 之外哈，它也自主研发了，就是在屏幕当中我们看到这 KF-21啊，猎鹰超音速战机，它的这个机身大小啊，跟 F-18很相似啊，双引擎，最大速度每小时是2200公里。最远呢可以飞到2900公里啊，可以搭载7.7吨的各类型的弹药。但大家想问的就是说，这个自主研发的猎鹰啊，韩国的 KF-21，如果跟中美的军机比较起来的话，纪文兄，它大概是在哪一个层级？刚才有列它的大概的性能数据哦，必须说这些都是表示这个纸面数据，因为这个飞机目前才处于一个早期的测试阶段。包括单座机、双座机都问世，而且进行这些试飞。但就它的大小来看，它可能和美国的大黄蜂、和这个解放军空军像歼10至歼16之间的。那未来它服役哦，当然是主要是辅助美制战机为主，而且用于取代韩国空军目前现役像幽灵系列，还有 F5系列这些比较老旧的战机，未来将与 F-15K。F-16CD 还有最新的 F-35A
共同负责相关的任务。但我必须讲哦，这个猎鹰战机，大家看外形好像和现代的逆中战机很像哦，确实外形很像，但内涵上，特别韩国也自己承认，我目前的能力没办法做到一个内置弹仓，就是我的武器没有办法像 F-35、F-22，我装在机体的内弹仓里面，这是评价一个是否为逆中战一个重要指标。韩国自己承认我做不出来，所以我这个叫做4.5代的战机4.5代，而且按照韩国人的发展路线图，它未来要分3个阶段，第一阶段就是从无到有，第2个阶段可能增加它的这个主动式相位阵列雷达能力，第3阶段我才具备完整的内战仓能力。说到了南韩研发战机啊，其实大家知道吗？跟台湾也有关，为什么呢？因为有一部分的研发人才是从我们台湾被挖角过去的哈。这个台湾在2001年的时候呢，曾经大举裁撤了中科院，还有包括汉翔公司的研发人员，其中呢有100多人是被南韩挖角过去啊，包含了20多名的研发人员，就投入了南韩的这个 T50精英号教练机的测试作业。那么南韩呢也曾经邀请过汉翔工业的工程人员啊，协助他们像风洞测试啊，还有包括担任顾问啊。当然，韩国跟台湾我们各自的发展，像我们有发展这个 IDF 研发人才政策上面到底是出了什么问题，使得我们这些人才流失？这个 IDF 我们必须要讲一个惨痛的事实，就是它原定生产是250架，后来因为我们买到了幻象机和 F-16，所以后来生产量裁减一半变130架，对，造成当时汉翔公司无未来的计划可做，这就造成很多人就是纷纷另谋出路。其实根据我的了解，其实就有一批资深的工程师后来被韩国网罗了。韩国当时要做 T50嘛，特别是我们那个资深工程师到那边发现，你原来的设计有问题，飞机可能会超重，没办法按时程进行推出、试飞甚至量产，因此把整个计划还有相关设计做了很大幅度的修改。是怎么能听几个台湾工程师这样建议，把我们的这个整个设计大幅修改？因此，据我的了解，当时 KI 公司还造成内部员工的示威抗议，还要求把这些台湾工程师驱逐走。后来这些工程师还被迫躲到台湾好一阵子。但总体来讲，在他们的帮助下，这个飞机后来还是成功的按照时程进行试飞，而且我们工程师其实很有荣幸，首架飞机试飞成功的时候，他还到飞机上做签名。 대만 매체의 이러한 주장에 대만 네티즌들은 제목만 보면 대만도 첨단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줄 알겠네요. 그럼 왜 대만은 시대에 뒤떨어진 전투기만 만들고 있는 거죠? 대만 중상과학원이 제조에 관한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비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제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만은 뒤처져 있어요. 너무 끔찍해요. KF-21이 이미 나왔으니 대만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전투기를 내놓고 비교해보세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대만 매체가 SF 소설을 써내려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도 한국만큼이나 우수한 전투기를 개발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허세 전략인 것인데요. 그러나 현재 대만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ADF 사업은 시작부터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대만 정부와 중상과학연구원이 전투기를 개발하고 시제기까지 만드는데 한화 1조 원 정도의 비용이면 된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한국이 8조 원의 개발비로 미들급 쌍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했을 당시 외신들은 대부분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한국다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반응이었는데 KF-21 개발비의 8분의 1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그저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이미 대만은 전례가 있습니다. 진고 전투기 개발 때인데요. 진고 전투기도 처음에는 상당히 적은 예산을 설정했는데 결국 완성된 기체는 속도, 레이더, 공중기동성, 작전 반경 등 모든 면에서 성능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추가 개발 비용으로만 2조 원이 또 한 번 지급되었습니다. 대만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의 두려움을 잊게 만드는 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주급방할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KF-21처럼요. 오늘의 한 줄 평.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주변국의 말에 KF-21로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된 아덱스 2023 행사에서 KF-21의 화려한 공중기동 시범은 많은 한국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지만 정작 해외 매체들과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카이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 즉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미래전장 초연결 뉴 에어로스페이스 플랫폼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플랫폼의 핵심인 무인기에 대한 외신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해외 군사 매체 제인스는 카이의 멈티 개념이 새롭게 구상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사가 입수한 카이
카이의 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하나의 KF-21과 쌍을 이루는 4대의 무인 전투기 편대가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제인스와 인터뷰를 진행한 카이 관계자는 두 가지 형태의 로열 윙맨 멈티 시스템을 구상하였고 KF-21 후방 조종석에 탑승한 조종사가 무인 전투기 한 대를 조종하고 이 한 대의 무인 전투기에 세 대의 AAP 무인기가 결합이 되어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카이가 한 종류의 로열 윙맨이 아닌 로열 윙맨의 윙맨을 제하는 데에는 임무에 따라 가장 적절한 조합으로 유무인 합동 작전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현재 연구 중인 무인 편대기는 한 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혹은 두 발의 소형 유도 폭탄을 탑재하는 성능인데 이 수준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으로는 지상 표적이든 적 항공기 등 임무 1회 이상의 교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모성 무인 편대기와 고성능 무인 편대기의 조합은 동일한 작전에서의 다수의 교전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초소형 무인 편대기로 매우 위험한 자폭 임무나 초근접 정찰 작전을 수행하면 많은 무장을 탑재한 무인 전투기가 적 대공방어 체계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실시하고 KF-21은 안정적으로 제공권 장악 임무를 수행하는 등 상황에 맞춰 조합을 바꿔가며 대응할 수 있어 더 경제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무인 전투기의 무장이 외부에 탑재되는 것이 아닌 동체 하부에 내부 무장창 설계를 통해 탑재된다는 사실이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형 무인 전투기의 모습은 흡사 미 공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인 전투기 XQ-58 발키리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XQ-58은 미 공군과 미국의 방위 산업체인 크라토스 디펜스사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공격기로 기존 무인 공격기였던 MQ-1 프레데터나 MQ-9 리퍼보다 더 위협적인 환경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 전투기입니다. 또한 동체 화면에 설치된 두 개의 내부 무장창에 4개씩의 하드포인트를 장착, 총 8개 무장 탑재가 가능하고 각 하드포인트는 550파운드까지 버틸 수 있는데요. 주 운용 무장은 제2담과 SDB와 같은 항공폭탄으로 적의 대공 감시를 뚫고 강력한 화력의 유도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5일에는 내부 무장창에서 소형 드론을 발사하는 시험을 실시하였죠. 미국 역시 SQ-58을 F-22나 F-35 같은 유인기와의 멈티를 통해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최신의 유인기 전력 외에도 추후 미군이 무인 전력들에 대한 첨단화에 들어간다면 XQ-58 외에도 초음속 무인 전투기가 점점 유인기 전력 임무 상당수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XQ-58은 아직 시험 단계이지만 제대로 완성된다면 다목적 암속 무인 전투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카이 역시 2025년까지 다목적 소형 무인기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는 FA-50 전투기와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의 합동작전 기술을 실증한 다음 2035년까지는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무인 전투기를 모두 완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즉 KF-21의 6세대 개발 시점과 맞물리는 것이죠. 사실 카이가 구상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의 개념 자체는 단순합니다. 발당 1억 원에 불과한 맨패즈 그리고 각종 대공 미사일의 기술 개발로 강도 높은 공중 위협이 발생하자 무인기와 유인기를 마치 하나의 항공기처럼 유기적으로 작전하여 보다 높은 기회 창출과 가격 대비 높은 효율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무인기는 완벽한 성능 대신 가격대 성능비를 생각한 기체와 단순한 임무를 수행하는 로열 윙맨 혹은 무인 편대기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중국, 한국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데 특히 카이의 새로운 제안은 로열 윙맨을 다시 세분화하여 매우 작고 훨씬 가격이 저렴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FA-50의 합동작전 그리고 전투기급 무장 탑재가 가능한 무인 전투기와 KF-21 보라매와 합동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전장 3m, 폭 3m에 150kg 정도의 중량을 가진 소형 제트 무인기로 쌍발 터보 엔진을 장착하여 보라매 전투기와 같이 편대 비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동성을 갖추어 90분 이상 작전이 가능합니다. 무장 능력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레이더나 항전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미끼, 전자전 및 정보, 감시,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장 능력을 갖춘 무인 전투기에는 국내에서 개발될 무려 18,000파운드급 단발 터보팬 엔진이 장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국산화를 추진하며 전투기 엔진용 인코넬 718 초내열 합금 개발, 무인기 엔진 소재 장수명화, 무인 전투기 엔진용 내열 합금 개발을 통해 항공 엔진의 국산화에 도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특히 아덱스에서 제시된 한국 공중자산들의 미래 비전은 타국과 군 관계자들에게 매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중 무기 체계의 특성상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 가능성일 텐데요. 한 번의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수십 년간의 실제 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미래 비전 부분에서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자적인 항공산업을 구축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자국의 항공산업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며 중국산 전투기는 자국에서도 도입을 거부하는 막장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프랑스산 전투기는 라팔 이후 타국가와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독자 개발에서 완전히 손을 떼버린 상태입니다. 즉 꾸준한 성능 개량, 안정적인 유지 보수, 미국산 기체와의 호환성, 확실하게 제시된 미래 비전 등은 카이가 가진 독자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아덱스 2023에 방문한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 아스가 칸은 카이가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 구상에 매우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특히 KF-21의 실제 기동성은 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우리 말레이시아가 도입한 FA-50 MI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과 공군의 발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이의 미래 계획에는 KF-21과 무인 편대는 물론 FA-50도 사라지지 않고 포함되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아덱스에서 논의된 성능 개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FA-50이었습니다. 무려 3가지의 새로운 첨단 장비들이 추가되는데요. 이는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라팔 최신형 F4 버전에도 탑재되는 탈레스의 스콜피온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또 기존 타우러스 KPD-350K를 소형화한 KPD-350K2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타우러스2의 공동 개발은 FA-50의 잠재 수출 가능성을 매우 높여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FA-50은 루급 기체 사이즈의 한계로 인해 무거운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타우러스 미사일의 탑재가 불가능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17일 아덱스 현장에서 타우러스사와 LRG 넥스1의 350K2 공동 개발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 개발될 소형화된 타우러스는 FA-50에도 탑재가 가능해졌습니다. 타우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지닌 미사일 기술 역량과 타우러스사의 기술이 합쳐진다면 무게와 크기는 줄어들면서 사정거리는 더욱 긴 첨단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의 현재 사거리는 무려 500km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이중 탄두를 지니고 있어 북한의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갖추는데요. 지하로 관통에 들어가면서 탄두를 폭발해야 할 지점에는 자동 계산하는 공간 감지 센서가 장착된 공간 인지 신관으로 인해 정확하게 지하 목표물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의 사정권 한참 밖에서 발사해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고 이는 아군 항공기와 조종사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무기로 꼽힙니다. 타우러스 측은 FA-50은 그동안 무장으로 인해 수출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는데 350K2로 무장하면 수출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타우러스사가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싶어하는 이유 역시 잠재적으로 1000대 이상의 판매가 기대되는 FA-50에 대한 무장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방산 수출 품목인 FA-50의 판매 호조에 같이 손을 잡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로우급 기체로 공격 능력이 제한적이던 FA-50이 이제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장거리 공대지 기능까지 추가되게 되면서 진정한 파이터, 어태커다운 면모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FA-50과 KF-21이라는 라인업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최정상급 전투기 편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엔 스텔스 무인기 그리고 초경량 위성 시스템과 통합을 통해 한국은 차세대 항공우주 전투체계 비전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지금이야 동급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으며 세계 항공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한국 전투기들이지만 초기 개발 당시에는 참 비판도 많이 받고 무리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역시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탁월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이의 위대한 도전에 박수를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줄 평, 카이 잘했다 카이.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